The second biggest bank collapse in U.S. history. A panicked customer scrambling to pull their money out of Silicon Valley banks. Our money is in the bank. I don't know how we're going to do our payroll. I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now. 스탠포드대의 아미트 세루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의 최대 1,619개의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시작하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거라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115조, 사상 최대에 달하면서 연쇄 부실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파산,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내 주거래 은행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은행은 역사상 별의별 방법으로 망해왔습니다. 심지어 1995년 영국의 233년 된 은행은 직원 1명에 의해서 파산했고요. 손실액은 무려 1조 5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살부터 은행원으로 일하던 닉 리슨이 주인공인데요. 입사 4년도 안 된 1992년 25살의 나이에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이 납니다. 평직원도 아니고요. 무려 사무소장이고 첫 해부터 바로 전체 은행 수익의 10%에 달하는 수익을 내버립니다. 이 보너스도 거의 연봉의 3배가 되는 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파국이 시작됩니다. 이 부하 직원의 실수로 우리 돈 약 3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이때 리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88888 계좌라는 걸 만듭니다. 오차가 나거나 계산이 잘못되면 잠깐 넣어놓는 휴면 계좌인데요. 본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계좌였죠. 이익이 나면 정식 계좌에 올리고 손실이 나면 이 88888 계좌에 숨겼습니다. Relax, Bonnie. That's all the market is. One giant casino. 그렇게 해서 한 해 베어링 은행 전체 이익의 20%를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은행은 리슨을 극찬을 했고 그의 투자법을 추앙하는 팬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1992년에만 200만 파운드 손실, 불과 1년 뒤에는 2,300만 파운드의 손실을 봅니다. 이 초조해진 리스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싱가포르 증시와 도쿄 증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일명 스트래들이라는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댄 겁니다. The market was going against me on a daily basis, and something had to be done about it.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진도 6.9의 대지진이 나면서 6,0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증시는 바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는 고베 지진 복구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돈을 쓸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증시가 오른다고 베팅을 하면서 일본 주가지수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하지만 일본 주가는 2달 동안 15% 넘게 떨어졌죠. 결국 리스는 베어링 은행에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안겼고 은행 전체 자산의 2배에 달하는 이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은행은 파산합니다. 2월 24일 리스는 책상 위에 I am sorry 한마디 메모만 남기고 싱가포르를 떴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됐습니다. I'm very happy that he's been caught and I hope they ship him back to Singapore. What do you think the implications are for the bank? 이 경우는 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13년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로 460억 원의 손실을 본 증권사가 결국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윤이 남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입력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결제 시한인 오늘 오후 4시까지 내야 할 돈은 460억 원.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지금 열심히 했지. 지난해 국내 은행의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 금액은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지난해만 우리금융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기업 매각 계약금 등을 8번에 걸쳐서 700억가량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당시 직원은 1년 이상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1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우리나라의 느슨한 처벌이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6년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200만 개가 넘는 계좌를 만든 은행에 벌금 자그마치 3조 6천억 원을 부과했고요. 회장은 재산 450억을 몰수당했고 연루된 직원 5,000명이 해고됐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또 다른 이유, 은행의 고유한 영업 방식에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잖아요. 이자를 주려면 돈을 굴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위험을 떠안거나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 고객이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 고객들의 예금 중에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만기가 긴 상품에 넣어놓는 건데요. 우리나라 법정 지급 준비금은 7% 수준입니다. 물론 은행들이 이것보다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10몇 %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객들이 돈을 찾기 시작하면 큰 손실을 보거나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UBS의 헐값에 인수된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몇 년 전부터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Prices went up infamously during the Carter presidency. Inflation was increasing and unemployment wa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I really hate it because you pay so much for so littl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first 3 months of 1979 went up at an annual rate of 13%. Inflation is our friend. When I was appointed by Jimmy Carter, he was kind of up against it. It was a very difficult period. I told him we were going to have to adopt tighter policies, and I felt very strongly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and that's the way I thought we should act. 1980년대 초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미국에서는 3,000개가 넘는 신용금고와 저축은행들이 파산했고요.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뱅크런을 감당하지 못해 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은 확연히 다르죠. 미국 은행은 거의 4,700개가량 되고요. 대부분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 은행 대부분이 기업에 사업자금을 공급해준 역할을 했거든요. 1960년대 조흥과 상업, 제일, 한일은행 등이 생겼고요. 이 중소기업을 돕는 중소기업은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인데요. 당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여러 은행은 인수합병을 거치며 현재 대형 은행이 됐습니다. 1998년 말까지 12개 은행이 정부 관리에 들어갔고요. 5개의 부실은행이 퇴출됐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충북과 충청 두 은행 직원들은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한쪽은 살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쪽은 갑자기 문을 닫을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는 게 어디 도대체가 사람이 없는 사람은 겁만 줘서 못 살겠네. 늙은이 덜덜덜덜하고 그냥. 국민의 예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최근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 고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담보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가계대출 위주로 이자 장사를 해왔던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수익이 늘면서 이익 기반은 더 탄탄해진 거고요. 국내 예금은행들의 수신 잔액은 1년 전보다 100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경제학의 실증 연구도에 따르면 금리 인상 이후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게 되는데요. 미국이 2022년 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 시차에 대한 연구가 맞다면 우리도 곧 큰 파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촘촘한 규제로 인해서 개별 1금융권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문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과 1.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고요.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 물가 등 이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이거는 단지 은행 도산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